어떤 말은 한 번 뱉으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 흉터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 용서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지워집니다. 저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입술을 비틀며 한 말을요. 저런 애가 친척이면 피가 더럽다는 거 아닌가. 그 말이 겨냥한 사람은 제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지적장애를 안고 살아온 23꽃 같은 나이의 제 동생이요. 저는 그날 웃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하면서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이건 그 다짐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서윤아, 31살입니다. 중견 무역회사 해외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혼자 월세 계약서에 도장 찍고 혼자 자동차 할부를 갚고 혼자 부모님 용돈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제 삶이었고 저는 그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이준혁을 만나면서였습니다. 이준혁은 제가 30살이 되던 해봄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쪽 회사 기획팀 부장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4살 위였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회의 내내 불필요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준혁이 제 명함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일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언제 식사 한번 해도 될까요? 그 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달 뒤 저는 그와 연인이 됐습니다. 준혁은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야근이 길어지는 날이면 아무 연락도 없이 사무실 앞에 나타나서 집에 바래다 줬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생일을 챙기는 건 기본이었고 제 부모님 생일에 맞춰 좋은 음식을 직접 사들고 저희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그 사람이랑 결혼해. 그런 남자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완전히.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준혁에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사촌 동생 보람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람이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지적장애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밝고 순수한 아이라는 것.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인데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있으면 내가 많이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만큼 더 따뜻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이 보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표정을 관리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잘 됐다고 하면서 눈빛은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 연기였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교제한 지 1년을 넘겼을 무렵 준혁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말 저녁 둘이 산책을 하다가 멈춰서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 평생.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였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유나야, 상견례 자리에 보람이는 굳이 안 불러도 되지 않을까? 첫 자리인데 우리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편이라서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미 신호였습니다. 준혁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제게 숨겼습니다. 저는 상견례에 보람이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보람이를 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겠다고 말하는 준혁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냥 긴장한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믿음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 눈앞에 있는 진실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준혁의 다정한 말과 따뜻한 행동만 봤습니다. 그 뒤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던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복종이었고 제 가족을 향한 불편함이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끝내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나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완전히. 상견례 날짜는 가을이 막 시작되는 9월의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준혁이 직접 예약한 서울 시내 한정식 레스토랑이었고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부모님과 고모 내외 그리고 보람이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고모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유나야, 고모가 보람이 데려가도 괜찮겠니? 혹시 상대방 쪽에서 불편해하면 어쩌나 싶어서.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모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보람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 존재를 미리 사과해야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보람이가 빠지면 되겠어요? 당연히 와야죠. 고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고마워, 유나야. 그 고마워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당연한 말을 했는데 고맙다고 하는 고모가 안쓰러웠습니다. 보람이가 태어난 이후로 고모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미리 눈치를 보고 먼저 사과하고 뒤로 물러서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요.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이 반이었고 긴장이 반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잘 될 거지, 긴장된다고 했더니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면 다 알아. 그러더니 잠깐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유나야, 내일 보람이 혹시 좀 조용히 있을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낯선 자리에서 예민하게 구실 때가 있거든. 너무 튀는 행동이 나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어서.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보람이한테 조용히 있으라고요? 준혁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첫 자리니까 서로 편하게 하자는 거지. 보람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억눌렀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말자. 내일 잘 마무리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새로 맞추신 연보라색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낸 짙은 감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시다가 2번 다시 고쳐 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이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딸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침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모네에서 보람이가 나타났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고모가 보람이 머리를 곱게 2갈래로 따아주고 분홍색 플라워 원피스를 입혀왔습니다. 보람이는 저를 보자마자 팔짝팔짝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나 예쁘지? 나 오늘 공주야. 저는 무릎을 굽히고 보람이 눈높이에서 말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야. 보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맑은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혹시 상대방 어머니가 보람이 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설마요, 어머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리고 설령 그런 말이 나와도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있으니까 믿는다. 그 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저는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로비에서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저희 가족을 맞이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고모네외께도 인사드리고 그리고 보람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눈빛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준혁은 곧바로 웃음을 되찾으며 보람이한테 말했습니다. 안녕, 나 준혁이야. 반가워. 보람이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저는 그 0.5초를 마음 한켠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준혁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될 분은 첫눈에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서서 우리 쪽 가족에게 2손을 모아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은 강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일어서긴 했습니다.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한 명 한 명 훑는 눈빛이 마치 품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장을 보더니 입꼬리가 아주 살짝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정장을 보더니 시선이 0.1초 더 머물렀습니다. 저한테는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보람이에게 시선이 닿는 순간 그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단번에 읽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노골적인 경멸이었습니다. 강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면서 준혁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준혁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나는 결정을 해야겠구나.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나오지 않았고 대화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리고 제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홍 원피스를 입은 보람이가 제 옆에 앉아서 메뉴판을 펼쳐들고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해맑은 얼굴로요. 저는 보람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보람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키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분위기는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양쪽 어른들이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아버지가 성실하게 대답하셨고 어머니도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모 내외도 웃으며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겉만 보면 화기애애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내 강순자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화에 끼면서도 시선이 자꾸 흘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될 분이 웃으실 때 자신은 입꼬리만 올리고 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보람이었습니다. 보람이는 고모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모한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고모가 낮게 설명해 줬습니다.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메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봐도 조용하고 얌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순자 씨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입술이 아주 얇게 오므라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먼저 올라왔고 대화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강순자 씨가 처음으로 저한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서 과장님은 외국어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해외 출장도 자주 가시고요. 저는 네, 영어랑 중국어 씁니다. 출장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돼야죠. 우리 준혁이 눈이 높아서 제가 아들 하나는 똑 부러지게 키웠거든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칭찬을 하는 건지 저를 저울질하는 건지 경계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민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순자 씨가 이번엔 어머니한테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도 일하세요? 어머니가 네,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순자 씨가 아, 꽃집이요 하면서 다시 그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말로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작네요. 별거 아니네요. 그런 것들이요. 어머니는 눈치채셨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찻잔을 드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대화가 잠시 음식 이야기로 흘렀고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장을 조금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잘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가 나가고 보람이가 혼자 남았습니다. 보람이는 밥을 먹다가 냅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우려고 의자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몸이 조금 어색하게 움직였고 일어서면서 탁자 모서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물잔이 기울었지만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보람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잔을 바로잡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쏟아지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순자 씨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 앉은 준혁 여동생한테 낮게 말을 뱉었습니다.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전체에 다 들릴 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전부 다 들렸습니다. 저런 애가 친척이면 피가 더럽다는 거 아닌가. 식탁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모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하고 낮게 불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어머니한테 더 말하지도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식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준혁 여동생은 입을 가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순자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람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개를 약간 갸웃하다가 다시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보람이가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상처받은 표정조차 짓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폭발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강순자 씨는 그걸 원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차갑게.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아이입니다. 피가 어떻고 그런 말씀은 오늘 자리에서는 삼가주시면 좋겠어요. 음식이 다 식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강순자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굳었습니다. 준혁 여동생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준혁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순간에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돌아봤습니다. 동생, 이거 맛있어? 더 먹어. 보람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맛있어요. 고모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자리 분위기가 바뀐 걸 금방 눈치채셨는지 고모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고모한테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고모가 눈물이 차오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강순자 씨는 이따금 시아버지 될 분과 짧게 말을 나눴고, 준혁은 억지로 분위기를 살리려 두어 번 말을 꺼냈지만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헤어지는 자리에서 강순자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저는 네, 어머님도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아버지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잡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꽉 맞잡았습니다. 보람이는 차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밥 진짜 맛있었다. 또 오면 안 돼?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또 오자. 차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혼자 운전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준혁이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서 저를 잡았습니다. 유나야, 잠깐만. 오늘 일은 내가 사과할게.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 좀 예민하셨나 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요. 준혁이 그 웃음을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차에 탔습니다. 혼자가 되자마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강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는 이유가 딱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강순자 씨가 한 말 때문이기도 했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 얼굴 때문이기도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준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밥이 맛있다고 환하게 웃던 보람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이 가장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코트도 벗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유나야, 괜찮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다고. 어머니가 잠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머니도 많이 우셨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그 말 들었을 때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설마 사람이 그런 말을 대놓고 하겠나 싶어서. 근데 아버지 얼굴 보니까 잘못 들은 게 아니더라고. 유나야,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오늘 봤잖아. 엄마는 내 편이야. 무슨 결정을 해도.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보람이랑 고모가 오늘 일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모가 집에 오자마자 보람이 재워놓고 혼자 한참 울었대. 아무리 살아도 그게 제일 무섭다고, 보람이 앞길에 그런 사람들이 가로막고 서는 게 제일 두렵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고모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보람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은 것뿐인데 피가 더럽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 말 한마디가 고모의 23년을 통째로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보람이를 낳고 키우고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온 23년을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다음 날 오전 준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많이 놀랐지.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어? 저는 오후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으면서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제 일은 내가 따로 말씀드렸어. 많이 당황하셨다고 하더라.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자리가 낯설어서 그러셨나 봐. 유나야, 우리 어머니가 좀 직설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는 지금 어머니 사과를 받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준혁 씨한테 하나만 물어보려고 나왔어요. 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그 말했을 때 준혁 씨는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하고 불렀잖아. 한마디 불렀잖아요.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뭐라고 하지도 저를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준혁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준혁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 상견례 자리가 완전히 박살나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뚝 끊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살날까 봐요? 이미 박살났어요. 어머니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자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수습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준혁 씨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 가족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준혁 씨잖아요. 준혁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양쪽 다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잖아.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양쪽이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양쪽. 저와 제 가족이 한쪽이고 그 말을 뱉은 어머니가 한쪽이에요. 그 둘을 저울에 올려놓고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요. 우리 보람이한테 피가 더럽다고 한 사람이랑
그 말을 들은 우리 가족이 같은 무게예요? 준혁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당황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흥분하지 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결혼하면 어머니랑 계속 봐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틀어지면 어떡해? 저는 팔을 빼지 않고 그대로 서서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준혁 씨한테 현실은 어머니 비위 맞추는 거고 나한테 현실은 내 가족 지키는 거예요. 그 두 현실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오늘 알았어요. 그제서야 팔을 뺐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유나야, 가지 마. 우리 좀 더 얘기하자.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자 햇빛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강순자 씨가 한 말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뱉은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저는 그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헤어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준혁이 며칠 동안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순서가 이 사람의 전부를 보여줬습니다. 사과가 버티기로 바뀌고 버티기가 저를 탓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자에 딱 한 줄만 답했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며칠은 멍했습니다. 1년을 함께 보낸 사람인데 흔적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자동으로 전화하려다 멈추기도 했고 주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깐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슬픔과 후회는 다른 감정입니다. 저는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나 더 자원해서 맡았고 밀려있던 해외 거래처 보고서를 다 정리했습니다. 몸이 바쁘면 머리가 쓸데없는 곳을 덜 헤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팀 후배가 점심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혹시 최근에 이상한 소문 들은 거 없어요? 저는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후배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선배 이름이 업계에 돌고 있대요. 누군가 상견례 자리에서 난리를 쳤다고, 집안 내력이 복잡한 사람이라고. 저는 처음에 이름이 특정된 건 아니라서 설마 싶었는데 경로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선배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서윤아라는 직원이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어머니에게 대들고 자리를 박살냈다는 것, 집안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가쪽 집안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 문장 하나하나가 상견례 그날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더러운 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걸 통째로 뒤집어서 저한테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강순자 씨가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인사팀장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 과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지만 최근에 서 과장 관련된 이야기가 위쪽까지 닿았어.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임원 중 한 분이 언급을 했는데 뭔가 개인적인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서 과장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다고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소문이 회사 임원 귀에까지 닿았다는 건 그냥 흘러들어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방향을 잡아서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필 저희 회사와 연결된 인맥을 타고 들어왔다는 건 경로를 아는 사람이 흘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혁 회사 기획팀 동료 중 한 명이 우리 회사 부장과 같은 골프 모임을 다닌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동료는 강순자 씨와 준혁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게 골프 모임을 타고 우리 회사 부장에게 가리고 임원에게 닿은 것이었습니다. 경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경로를 전부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어떤 경로로 우리 회사까지 흘러들어왔는지를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클수록 사람은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고모,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보람이 다니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 누가 복지관 쪽에 전화를 해서 보람이 관련된 이상한 소리를 했대. 정확히 뭔 말인지는 복지관 선생님도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줬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지관까지 건드렸습니다. 보람이가 다니는 복지관은 보람이한테 일상입니다.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선생님들과 어울리고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 공간이 보람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손을 뻗었다는 건 이제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람이의 일상을 직접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모한테 말했습니다. 고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순자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반격을 받자 더 추악한 방식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들과 헤어진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그 여자 가족까지 건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람이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날 있었던 일, 소문의 경로, 복지관건,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고요해집니다. 저는 그 고요함 안에서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이 판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더니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충분합니다.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복지관건은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검토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서 과장님, 증거가 얼마나 됩니까? 소문의 경로를 문서화한 것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강하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저는 그 말을 새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강순자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강순자 씨는 서울 외곽에서 부동산 임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꽤 오래된 업체였고 건물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순자 씨가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게 업계에서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업계에 있는 선배 중 한 명이 강순자 씨와 같은 건물주 모임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를 조심스럽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가 처음엔 말을 아끼다가 제 사정을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업계에서 소문이 많아요. 임대료 올리는 방식이 불법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세금 신고를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도 의심스럽다는 말이 돌아.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여러 군데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선배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기 아들 회사 성공에 자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데 실제로 그 회사 초기 투자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 투자자분이 강순자 씨 이름이 돌아다니는 거 알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부 메모했습니다. 펜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을 강순자 씨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 과장님 맞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강순자 씨와 같은 부동산 건물주 모임에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드려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양심이 찔려서요. 핸드폰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모임 자리에서 강순자 씨가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10명 남짓이 있었고 강순자 씨가 술이 들어가면서 말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들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순자 씨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술 기운이 얹혀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집애 중에 이상한 애가 있어요. 그쪽 딸도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고 회사에서도 막 대들고 그런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아들이 잘 피한 거죠.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첫날 딱 보니까 집안 수준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집안 애랑 결혼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파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집안 수준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애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막 대들고 그런다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흘린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방식으로 퍼뜨렸는지 그 목소리가 직접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이 파일을 저한테 주셔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같은 딸이 있거든요. 그 말 들었을 때 제 딸 생각이 났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움직여도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강순자 씨는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모으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요.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알게 되는 그 직전입니다. 강순자 씨의 그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메모장을 닫았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사흘 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관련해서 법적 절차 시작했습니다. 합의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법적 절차가 뭐야?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언제 뭘 했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가족한테 한 말, 그리고 그 이후에 업계에 뿌린 소문, 복지관에 한 전화. 증거 다 있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요. 준혁 씨도 이 과정에서 연루돼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연락하고 싶다고 하신다. 번호 알려줘도 되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알려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20분 뒤 강순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그 날카롭고 냉랭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서 과장님 나예요. 강순자예요.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만남이 법적 절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강순자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사흘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카페에 나갔습니다. 강순자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함께였습니다. 강순자 씨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그 꼿꼿하고 날이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했지만 얼굴이 창백해 있었고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강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 과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한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한 행동들도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들을게요. 그런데 어머님, 저는 사과를 받으러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강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어머님이 소문을 뿌린 모든 경로에 직접 연락하셔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실 것. 서윤아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실 것. 둘째, 복지관에 전화해서 그날 한 말에 대해 직접 사과하실 것. 셋째, 우리 보람이에게 직접 사과하실 것. 강순자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행되면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할 의향이 있어요.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절차는 계속 진행돼요. 강순자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소문 뿌린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강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뿌리는 건 쉬우셨잖아요. 강순자 씨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어머니 하고 낮게 불렀습니다. 강순자 씨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다 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 하나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자리를 정리하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강순자 씨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임대업체 세금 신고 관련 의혹 자료, 준혁회사 초기 투자자 관련 이야기, 업계에서 강순자 씨가 허위로 떠들고 다닌 내용들. 저는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오늘 쓸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조건을 이행하시면 이 봉투는 제가 가지고 있겠어요. 하지만 이행이 안 되거나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건드리신다면 이게 어디로 갈지는 어머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강순자 씨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이 그 봉투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은 건지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릴게요.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데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예요. 잘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모가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운 거 없어요. 당연한 거 한 거예요, 고모.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아니,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오래 올려다보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보람이 앞에 선 강순자 씨의 얼굴을 보는 것. 그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보람이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보람이 사과 자리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고모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보람이한테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보람이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강순자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꼭 가야 하나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일했습니다. 조건에 합의해놓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 당일 아침에 꼭 가야 하냐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불편함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오셔야 합니다.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진행됩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모와 보람이가 들어왔습니다. 보람이는 오늘도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예쁘게 따아준 머리를 하고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왜 여기 왔어? 무슨 날이야? 저는 보람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언니가 보람이한테 사과하고 싶은 사람 데려왔어. 그냥 들으면 돼. 무서운 거 없어.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언니. 그리고 15분 뒤 강순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어서면서 우리 테이블을 찾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강순자 씨가 보람이를 봤습니다. 보람이는 강순자 씨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알아요? 강순자 씨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응, 우리 전에 한 번 봤어. 기억 안 나도 돼. 보람이가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순자 씨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잘못된 말을 했어. 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면서 나쁜 말을 했어. 그게 잘못됐어. 미안해. 보람이가 강순자 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계산이나 숨겨진 의도 같은 것들을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람이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나 안 나쁜 사람이에요. 나 착해요. 그 한마디에 강순자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람이가 이미 다 했으니까요. 이 세상 어떤 말보다 강하고 정확하게. 사과 자리가 끝나고 저는 강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소문 정리하는 것도 기한 내에 이행해 주시면 법적 절차는 취하할게요. 강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면서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보람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 아줌마 왜 울었어? 슬픈 거야? 저는 보람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조금 슬펐나 봐. 근데 이제 괜찮아질 거야.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언니, 나 케이크 먹어도 돼?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제일 큰 거 시켜줄게.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순자 씨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소문이 닿았던 경로의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고 서윤아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복지관에도 직접 전화해서 사과했다는 연락이 복지관 선생님을 통해 고모에게 왔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했습니다. 회사 쪽 소문도 가라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이 어느 날 복도에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 과장, 그 이야기 다 정리됐더라. 임원분도 더 이상 언급 안 하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때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있잖아, 강순자 씨 임대업체 있지. 국세청 정기감사에서 걸렸대. 세금 신고 축소 관련해서 업계에서 난리 났어. 저는 전화를 들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저는 그 봉투를 끝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서 한 일이었습니다. 나쁜 일을 숨기고 살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그날 다시 배웠습니다. 소문을 들은 날 저녁 준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일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나야, 나 그때 잘못했어.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도 후회해. 저는 그 문자를 한번 읽고 지웠습니다. 후회는 제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 때 앉아있던 사람의 뒤늦은 후회는 저한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고모네 집에 갔습니다. 보람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언니, 언니 하면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보람이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좋아? 저는 말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좋아. 보람이가 제 팔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 하나가 지난 몇 달을 전부 안아줬습니다. 강순자 씨의 그 말도, 준혁의 그 침묵도, 회사에 돌던 소문도, 고모가 혼자 울던 밤도, 전부 다요. 사람의 가치는 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벌로도 재산으로도 누구의 자식이냐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로 결정됩니다. 보람이는 이 세상 누구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가끔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준혁이 아직도 아깝지 않냐고요. 저는 솔직히 대답합니다. 아쉽다는 감정은 한동안 있었다고. 1년을 같이 보낸 사람인데 흔적이 없을 리 없죠. 하지만 후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준혁은 보람이를 불편함으로 봤습니다. 그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그와의 미래에서 언제나 제 가족을 숨기거나 변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건 결혼이 아니라 평생의 사과였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후련합니다. 보람이는 여전히 분홍색 옷을 좋아합니다. 만날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언니, 나 오늘 예쁘지? 합니다. 저는 매번 말합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게 진심이니까요. 사람을 더럽다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요.